팽이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네. 오늘 다룰 영화에서도 팽이가 중요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감독이 어쩌면 팽이처럼 인생을 돌리는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플롯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힘, 돌아가게 하는 힘으로 이 플롯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팽이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끝낼 때 마지막에 끝낼 때? 보여주니까 아, 저희 알겠습니다. 토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건 뭐 팽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품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주제로 또 예를 들면 다크나이트 3부작 같은 경우엔 따로 다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도 하고 또 가장 복잡한 플롯을 가진 네. 그런 두 작품을 골랐고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만든 컬렉션이 아닌가. 맞습니다. 두 편을 이미 봤지만 네. 다시 봤는데도 헷갈리죠. 힘들어요. 힘들어. 네. 네. 이 플롯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는 뒤집히는 플롯이고 네. 하나는 빠져들어가는 플롯인데 네. 이 두 개가 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근데 바로 그게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플롯의 마술사 크리스토퍼 놀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뭐 이 크리스토퍼 놀런에 관해서 얘기하면 지금 어떤 신작이 나왔을 때 감독의 이름값과 견주어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감독이 아마 현 시점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거대한 명성은 사실은 다크나이트부터일 텐데 그리고 인셉션을 거치고 인터스텔라와 덩케르크까지 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덩케르크의 개봉을 이제 맞춰서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명성을 가지면 반드시 안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런이 사실은 인터스텔라를 전후해서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전후해서부터 안티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토퍼 놀런은 약간 제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비슷해요. 네. 네.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게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을 섞으면서 약간 복잡한 구석이 있고 거대한 명성이 있고 그에 비해서 그 거대한 명성 때문에 더더욱더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과를 이렇게 비웃거나 깔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정말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둘 다 주제나 소재는 굉장히 상업적인 주제를 택해요. 그런데 플롯은 복잡하고 그렇죠. 방식은 현란해서 이게 쉬운 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재나 주제가 아니라 그 소재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힙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라카미 하루키나 크리스토퍼 놀런은 살짝 이렇게 깔아줘야 그래야 오히려 더 이렇게 취향이 더 이렇게 좀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제 뭐 방법을 제 취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크리스토퍼 놀런도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의 가장 뭐 특히 플롯을 잘 다루는 두 편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go gently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ge. 일단 그래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세계를 좀 저희가 어쨌건 주제를 잡았으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런이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일단 그 작품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도 잘하고 너무 커도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화에는 미행이라는 영화인데 상대적으로 많이들 이제 못 보셨죠. 이 영화의 그 제작비가 $6,000예요. 600만 원. 그러니까 그 촬영기에 관한 것들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세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600만 원으로 장편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자재 같은 것을 택시에 싣고 했는데 택시 트렁크에 넣으면 반이 남았대요. 그 정도로 택시 한 대의 트렁크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기자재로 장편 영화를 찍었는데 미행도 놀라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영화도 아이디어만으로 돌파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2억 넘는 엄청난 대작을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그렇게 또 거대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측면에서 다 뛰어난 거죠. 그러고 보니 메멘토 역시 약간 작게 만든 영화고 인셉션은 굉장히 큰 영화여서 오늘 두 개가 또 비교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르적인 다양성인데 크리스토퍼 놀런의 야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도장 깨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장르 깨기 같은 거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거를 보다 보면 뭐 SF 영화라든지 범죄 영화라든지 슈퍼히어로 영화, 뭐 스릴러 이런 장르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일정한 또 굉장한 그런 성과들을 내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야심 자체가 굉장한 그런 감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대중 영화의 어떤 거대한 그런 어떤 세계에서 봤을 때 크리스토퍼 노런이 참 놀라게 보이는 건 블록버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누구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최대 쾌락을 겨냥해서 네. 취향을 평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볼 줄 모르는데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근데 놀러는 이렇게 2억 달러씩 되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이런 대작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서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엘리트적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취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취향을 견인해서 자기 쪽에 맞춰서 그 비전을 공인받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인 감독으로 굉장히 놀라운 면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룰 영화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야기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네.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네. 소재는 아주 보편적이고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아내, 아이들 이런 식의 자기 주변에 있는 맞습니다. 가치관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큰 사이즈로 내보냄으로써 두 개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단한 이제 그 노론의 가장 뛰어난 두 가지를 한 가지씩 말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볼거리에 관한 부분인데 볼거리를 요즘 뭐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도 충분한 예산과 능력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에서 볼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이고 사실감을 강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슈퍼히어로 영화조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에서 초반에 나오는 지구의 어떤 먼지가 막 날리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그 먼지를 골판지를 갈아가지고 직접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에서 그 거대한 트럭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전복되는 장면을 실제로 전복시켜서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D 영화 같은 건 안 찍잖아요. 그 CG를 최소화하잖아. 이런 것들이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사실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세공력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놀란 감독의 새로운 작품 나오면 이번에는 또 뭘 아날로그로 했을까? 덩케르크에서는 과연 뭐가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플롯의 마술사라는 측면인데 플롯이 뭔가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소설 이론가이기도 한 이엔 포스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스토리와 플롯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간단한 말로 설명했죠. 왕이 죽었다. 그리고 뭐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왕이 죽었다. 그런데 너무 슬퍼서 왕비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플롯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된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라든지 심리적인 진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그냥 배열한 거, 그게 스토리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창작자가 재배열해서 그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플롯을 만들 때 크리스토퍼 놀런은 더 이상 복잡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적 생산물을 만들겠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뭐 시간의 순서를 뒤집는다든지 때로는 시간의 층위를 굉장히 두텁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플롯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마술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 장악력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 정말 이야기를 다룰 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메멘토와 인셉션은 시간의 축을 횡으로 놓느냐 종으로 놓느냐 이 두 개의 극한의 실험 같은 걸 어쩌면 이 사람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플롯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법 같은 걸 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떤 그게 주제를 중요하죠.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둘 다 해낸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들 중에 플롯이 상대적으로 덜 마술처럼 부리는 것이 다크나이트 3부작이고 그 3부작을 빼고 나머지 영화들을 보면 평범한 플롯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가장 좀 상대적으로 놀란 영화 중에 처진다고 말하는 게 인썸니아인데 인썸니아조차도 그것을 백야 속에서 그 이야기를 펼쳐냄으로 인해서 백야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낮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플롯을 만들 때 어떤 설정하는 방식은 정말 크리스토퍼 놀런은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그것 자체가 또 형식과 주제가 굉장히 잘 밀착되어 있는 네. 그런 뛰어난 작품을 만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뭐 뛰어나기도 한 메멘토 그리고 인셉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전에 제가 또 오늘 대단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놀란 감독의 모든 플롯을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네. 고레데 히르카즈 감독의 한 줄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고레데 히르카즈 감독의 영화를 한 줄로 평가를 해본 적이 네, 있습니다. 거저 먹은 적 있었죠. 아닙니다. 놀라운 저는 한 줄 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의 버금가는 한 줄 평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한 줄을 갖고 오셨군요.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인도의 무슨 밀교의 무슨 네, 벽화 같기도 하고. 글쎄 네. 뭐 약간 만달라 같기도 네. 하고. 놀란 감독은 왜 하필 이름이 논란이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논란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죠. 논란의 감독이다, 뭐 논란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도 약간 패러디해서 한 줄 논란으로 해봤고요. 사자성어 같아요. 네. 네. 이 한 줄에 놀란 감독의 모든 작품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아심 어떡할 거야. 첫 번째 점선입니다. 점선하면 메멘토죠. 기억이 단일하지 않고 점점 끊어지면서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10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바로 인썸니아입니다. 대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시간의 단위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뿅 하고 사라집니다. 프레스티지죠. 네, 마술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두 줄 나와 있는 거 다크나이트입니다. 왜? 다크나이트 배트맨. 머리? 아, 네.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게 블럭하고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네요. 네. 배트맨의 이 머리 모양을 제가 살짝 사술도 부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꼬여 들어가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스토리 플롯 인셉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는 블랙홀 같은 이야기 바로 인터스텔라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뭘까요? 네, 덩케르크. 네. 이 덩케르크 왜 이럴까요? 몰라요.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의 머리입니다. 아, 네. 머리. 그러네요. 그 잔교 위에 빼곡하게 이렇게 차 있는. 그 머리를 이제 표현해봤고요. 배트맨과 이 덩케르크는 사실 사술이고요. 네. 나머지는 정술. 플롯을 표현해봤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라는 거. 네.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 사실 뭐 논란이 이 플롯의 마술사라면 한 줄의 마술사. 네. 놀랍습니다. 이제는 제가 일본 브리핑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Name Gamer. John Edward Gamble. John J. You can't trust a man's lifetime. Natalie, right? 네, 이번에 먼저 다룰 작품 메멘토입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네. 사실상 최초 영화다. 영화 속의 메멘토 속의 그 주인공은 바로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메멘토 때문에 놀란 감독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또 그런 또 기억의 역설이. 네. 근데 저 이 영화 처음 볼 때 네. 정말 복잡해가지고 메모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롯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다시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역순으로 적어가면서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놀랍긴 하다. 놀랍죠. 네, 네. 보통 이제 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은 반전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반전이 너무 생각나고 20년 뒤에 봐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메멘토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반전을 알아도 한 10년쯤 뒤에 보시면 다시 처음 보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묘한 마력이 있는 영화. This guy. You feel all right? 간단히 설명하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플롯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 칼라로 나오는 장면들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 사이사이에 흑백으로 나오는 장면은 시간의 정순으로 진행이 네.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는 이야기의 끝에서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네. 하나는 이야기의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영화의 맨 마지막 반전에 오게 되면 두 가지가 이음매가 이어지면서 말하자면 이야기의 한 중간이 영화의 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하고 독특한 형식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형식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컬러 장면이 모두 22개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고 흑백도 역시 22개의 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2개인데 상대적으로 흑백 씬들은 훨씬 더 짧게 만들었고 컬러 씬들은 훨씬 더 길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리듬을 교차하지만 정확하게 그 숫자를 지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영화의 형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흑백과 컬러 장면 그 씬 안에서 심지어는 상상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플래시백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그런 플롯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어쨌건 이제 기억상실증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상실증은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자주 쓰잖아요. 근데 기억상실증을 뭐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순행적 기억상실증이 있고 진행적 기억상실증이 있고 또 하나는 역행적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건데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그럼 그 사건이 터진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기억 못하면 역행적 기억상실증. 그 이후를 기억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선행적 기억상실증이 되는데 이 영화는 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를 주로 자주 다루는 것이 텔레비전 드라마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깨어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확하게 명시하는데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누구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역행적 기억상실증이고요. 이 영화에서처럼 다루는 건 선행적 그 기억상실증은 어떤 건가 하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후의 기억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학습이 되지 않고 예전의 자기의 상태로만 고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런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영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고증을 또 엄청나게 깐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예를 들면 우주를 그려내는 방식, 블랙홀을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자문들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 과학자들에게, 물리학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메멘토도 그래서 메멘토가 나온 다음에 그 의학자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역사상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다룬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실제 환자의 모습을 가깝게 묘사를 잘했다라고 말한 게 메멘토다. 이런 얘기들 여러 그 의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볼 때의 어떤 관객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영화라는 것이 관객은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관객이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반에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안 풍경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뭐 가장이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중반에 조금 지나가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자체를 이렇게 이입해서 그 사람 감정이 어떨까를 상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시작할 때 시간의 역순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지를 못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그때까지 봐왔던 것을 순차적으로 기억해서 그것을 인물에 투사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정보일 텐데 역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막 펼쳐지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관객의 심리 상태는 사실은 레너드하고 똑같다. 네. 레너드 자체가 기억이 1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순간에 적응하거나 자기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너드의 상태와 비슷하게 관객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차가운 어떤 지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이야기를 수차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진하게 묘사하고 정보를 많이 주면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심리에 조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 웃고 울면 울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뒤집어서 만들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차가워지게 되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관객의 심리 상태를 설정해 놓는 것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영화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뇌가 어떤 것들은 자세하게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화 속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찰나의 기억들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해서 이 영화의 플롯은 어쩌면 한 인간이 사건을 기억하는 뇌의 방식과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오프닝 말씀하셨는데 오프닝은 사실은 시간 자체를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까? 네. 뒤에 있던 것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씬 안에서는 시간이 제대로 된 속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의 오프닝 장면 자체는 실제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찍고 나면 필름을 이렇게 흔들면 점점 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첫 장면에서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사진을 흔드는 순면서 점점점 오히려 사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기록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록이나 기억이라는 것이 허구적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사라진다라는 걸 보여줘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의 기본 세팅 자체가 시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미 프롤로그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자아내면서 그뿐만 아니라 뒤의 상황들을 절묘하게 어떤 요약화해서 이미지나 어떤 그 형식의 설정을 통해서 관객을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혹은 디테일 같은 게 네. 문신으로 현재 순간을 새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따라하기도 하고 네. 패러디를 많이 하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데 어떤 기억해야 될 어떤 순간들, 기억해야 될 팩트들을 문신으로 새겨놓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잔인하고 섬뜩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난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것들을 문신으로 새겨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고 자주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몸에 새겨두자라는 이야기를 되게 잔인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신이라는 게 사실 몸에 새겨진 기억일 텐데 문신에 관해서 이스턴 프라미스 같은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턴 프라미스가 만약에 문신의 사회학이라면 이 영화는 문신의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대한 세계를 보여준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턴 프라미스랑 이 영화가 붙어도 재미있는. 그렇게 붙일 거 그랬나? 네, 짝꿍도 괜찮아요. 문신에 관해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필로그쯤에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 같은 우리 등을 딱 하면은 호랑이가 두 마리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쎄요. 조폭영화. 네. CG를 해주시겠죠. 뭐. 네, 이 영화는 이제 범죄 영화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플롯도 굉장히 마술을 부리는 듯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과거는 기억하지만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에 관한 얘기인데 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면 자기 정체성을 과거에 붙박여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고착되어 있어요. 그 뒤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매달리게 될 때 그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삶 자체가 거대한 어떤 무의미한 그리고 끔찍한 비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실존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신화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무의미한 노동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주인공이 하고 있는 특정한 행동이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위를 위로 굴려 올리는 그렇지만 결국 다시 떨어지고 마는 그런 시지프스의 비극적인 어떤 그런 루프가 네. 사실은 이 사람의 행동에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실존적인 네.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죠. 실존적이라고 하시니까 네. 또 하나 의미심장한 대사가 네. 초반부에 존지가 그 레너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하실에 내려가 보자. 그럼 네가 누군지 알게 돼. 지하실에 과연 뭐가 있지? 말하자면 지하실이라는 게 우리의 무의식, 좀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고 싶어하는 영화,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서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는 영화가 바로 메멘토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이제 이런 약간 복잡한 실존적인 얘기 같은 걸 다 빼고 그냥 봐도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문신의 어떤 한쪽에서는 이 여자를 믿지 마라. 문신의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남자를 믿지 마라. 근데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둘 중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나탈리를 믿을지, 테드를 믿을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죠.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처음에 결말을 공개를 해놓고도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의 스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의 사건의 초반부에서는 테디한테 속고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나탈리한테 속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펼쳐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논란이 굉장히 훌륭한 거는 설정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 설정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뭉클한 어떤 감성적이기까지 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그 안에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인셉션도 그렇고 메멘토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놀랍고 그다음 어차피 상대방은 10분 후에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분에 까먹는다는 걸 계산해서 나탈리나 테디가 그 앞에서 막 욕설을 하면서 그 진실을 막 퍼붓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그 자체적으로 사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10분에 잊어버리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위트를 만들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정보는요 하고 쫙 늘어놓으면 하급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속에서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최상급의 그런 작법을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악당은 누구냐 하면 네. 호텔 주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볼 수도. 이 레너드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알고 방을 여러 개를 잡아줍니다. 네. 너의 방은 이 방인 줄 알았지 이 방이야. 아니 이 방일 걸 해서 방을 여러 개를 잡아서 여러 번의 수익을 취하는 이 모텔 주인이야말로 최고의 악당이 아닌가. 극 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레너드의 상태를 착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작은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슬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차가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자꾸 이제 아내를 이제 꼬집는 장면들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슬프게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주인공이 혼동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꼬집는 것과 연결된 부분인데 뒤에 가면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 합쳐지면서 그 뭉클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제일 잘 보이는 손등에다 쓰게 되는데 거기 Remember Sammy Jenkins라고 쓰게 되죠. 근데 모든 기억에 관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망각에 관한 영화하고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미 젠킨스를 기억하라라는 것을 제일 중요한 문신으로 새겼다는 얘기는 뭔가 기억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기억과 망각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이 영화 속에 역설적으로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ar ma vie